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날에 중요한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감사와 더불어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민석 큐레이터님이 작년에 이 일을 선임되셨을 때 제가 이분께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서울마루 프로젝트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또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또 시의 여러 기관장들도 많이 찾아왔었고 했었던 아주 성공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 못지않은 근사한 결과가 돼서 시민들한테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또 서울마루의 프로젝트가 서울 전시관 위에서 파란 하늘과 함께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커미셔너 역할을 맡은 조민석입니다. 좀 전에 김영섭 서울도시건축 전시관 관장님께서 과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서울마루의 외부 공간을 이용한 프로그램, 저희가 공공개입이라고 명명한 이 프로그램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은 파일로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지 모르는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도시적인 실험으로 시작이 됐었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당선자가 또 여기 계신데 첫 번째 우리 김희찬 소장님께서 멋진 안을 내주셨고, 또 많은 또 심사위원들이 또 같이 훌륭한 안목으로 즐겁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진행이 됐던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두 번째 행사로서 이제 좀 더 틀을 잡아가고 이러기 위해서 오늘 좀 공적인 이런 자리가 없었어요. 작년에 팬데믹의 한 복판에서 저희가 시작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아주 반응이 좋았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지만요. 그래서 현장은 같은 장소이긴 한데 지난해하고는 굉장히 다른 또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막 넘어가는 순간이기도 하고, 첫째 조건이라면 먼저는 그 팬데믹이 저물면서 이제 도시 보행 활동이 주변 지역에 특별히 달라진 것일 테고요. 그리고는 또 공간적으로 참 흥미로운 우연은 아니죠. 하지만은 이 두 번째 어떤 제안이 실현될 올 가을쯤이면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은 새롭게 이제 거대한 공공 공간이 재구성이 됩니다. 광화문. 그리고는 또 뭐 이제 청와대 위치가 또 좀 다른 의미로 저희한테 이제 공간으로서 또 다가올 테고, 그렇다면은 이 지역의 어떤 미친 영향도 또한 간과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 저희가 시작 지점에서 여기는 굳이 어떤 베뉴도 아니고 파빌리언도 아니라고 제가 조금 도발적으로 시작을 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파빌리언이라는 어떤 그 건축적인 유형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좀 규정된 지붕을 꼭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도 저희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을 했죠. 공공 장소에서 뭔가 개입을 하는, 그것은 도시 건축적인 개입이겠죠. 그것은 또한 이 전제가 되는 이 행위자, 여기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이라는 조금 다른 기관에서 한 건 다른 굉장히 또 이런 그 중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개입 방식의 어떤 잠재성을 탐색하고 드러낸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또 특별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과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021년 첫해 선정 심사위원들은 활발하게 활동해온
교수님들, 건축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많은 부분들은 경험이 있는 어떤 야외 건축 설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6명, 강혜린 선생님, 양수인, 임미정, 전숙희, 그리고 최춘웅 선생님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추천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김사라 선생님, 김세진, 김효영, 박진택, 그리고 박희찬 소장님 5분이 초청이 되었고,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공개가 되는 그런 심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져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다시 초대를 받으면서 지난해 참여하셨던 선정 심사위원 중에서 서울대 건축학과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강예린 교수님이 감사하게 또 초청을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지난해 당선작인 서울 어반 핀볼 머신을 제안한 스튜디오 히치의 박희찬 소장님이 함께 의원으로 참여하십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조인하시는 분으로 의원으로서는 국립현대미술관 MMCA의 미술건축 큐레이터인 이지혜 학예사께서, 그리고 푸하하 프렌즈의 한승재 소장님이 새롭게 참여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 이 두 의원의 공통점이라면은, 한 분 전자는 먼저 2019년 가을 덕수궁과 MMCA 앞들에 동시에 진행한 5개의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리에 기획하시고 진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승재 소장님 같으면은 2021년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세운상가 전면에 5개의 또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동시에 큐레이터로서 성공리에 진행하신 경험으로서 좀 지혜를 구할까 하고서 선정위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올해 참여 건축가 제안해 주실 건축가의 선정 방식은 조금 차이를 뒀습니다. 저희 이 프로젝트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조절이 있을 거고, 크고 작은 이 과정 자체도 어떤 실험적인, 그러니까 이게 좀 불확실하긴 해서 좀 더 익사이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5명 위원들이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수정된 2회 공공개입 참여 건축가 선정 방식은 첫 해와 같이 추천을 통한 지명이 4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오픈콜로 혼합 방식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변화의 그 배경이라면은 기본적으로는 건축 생태계에서 어떤 탁월한 어떤 작업들로 이미 드러나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축가에 대한 저희가 일종의 존경심과 응원의 의미를 로서 하나의 이제 초대로서 각 선정위원들이 아주 훌륭한 지식들을 저보다 이번에 굉장히 좋은 많이 건축가들을 알게 했었는데, 그런 방식을 유지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선정위원들이 어떤 완전히 또 다 알고 계시지 않을 테니까 미처 탐침되지 못한 건축가들한테도 함께 이 좋은 기회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한 이 개입하고자 하는 현장이 예외적으로 잘 알려져서 누구나 몇 번씩은 지나친 곳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분께서 정말 충분히 자격이 되신 분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한번 이미 칼을 갈고 계신 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기회를 같이 줘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그런 2가지를 지금 혼합해 보는 기회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행사는 비공개로 심포지움이 열리긴 하지만은 제가 오늘 당부를 드렸습니다. 3일 안에 이것은 오늘 이 내용들은 유튜브로 공개를 해서 5명의 저를 포함한 선정 심사위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참조될 만한 각각의 어떤 경험들을 이제까지 해왔던 어떤 야외, 많은 부분은 파빌리온이라고 불려왔던 그런 설치 경험들을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서울마루 공공개입 프로그램의 성격을 또 진화시켜 나갈지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3일 안에 이제 온라인으로 공개가 돼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의 취지는 또
초청이 이제 된 분들과 오픈콜로 이번에 도전해 보시려는 분들한테 각자 어떤 다양하게 추구해야 될 방향 설정들의 참조가 되시게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들이 지금 이게 아직도 좀 구름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로 멋지게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네 분의 지명된 건축가들의 리스트가 공개가 될 것이고 동시에 이제 그 지점에 3일 이후에 관심에 참여가 있는 지명되지 않은 건축가들이 오픈콜이 또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될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내년 같으면 이제 거의 오픈콜 건축가들은 시작 지점이 따로 없는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그 서울 도시건축 전시관이라는 이 장소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중요한 장소인데 이 장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잠재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기관 자체가 또 가질 수 있는 어떤 성격에 대한 것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기 어떤 캐파시티를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제가 조금 시시콜콜하긴 한데 조금 어떤 오늘 이게 공정한 자료로 이제 또 공유가 될 거니까 오픈콜의 선정 방식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는 5월 12일부터 공개가 되면서 2주 기간 동안에 5월 26일까지입니다. 1차 심사 제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각자 설계사무소를 소개하는 자료와 함께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스케치, 글 등으로 자유스럽게 A4 가로 포맷으로 최대 8페이지에 자유롭게 구성해서 PDF로 응모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기명이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이제까지 작업하신 분들을 다 찾아보면서 초청을 했었고 이번에도 추가가 되는 오픈콜 건축가들도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도 있게 보여주신다기보다는 2주 동안에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를 뭐 스케치든 글이든 어떤 태도로 이것을 도시적으로 읽고 어떤 도시적 행위라든지 도시적인 어떤 재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이런 생각들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축가로서의 과거 경험들을 잘 드러내 주셔서 실행 능력에 대한 신뢰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는 학생들한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나 많은 경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오히려 많은 경력으로 너무 바쁘신 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아주 절실한 분들이 뭔가 이렇게 드러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고 선정 심사위원들은 바로 다음 날로 오래 기다리게 안 할 겁니다. 5월 27일에 제출 자료를 통해서 비공개 심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응모장을 선정할 겁니다. 물론 작년에 5명을 초청했기 때문에 4명 하나 했는데 혹시나 너무 많이 좋은 게 나오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그 유연성을 가지고 갈 거고요. 물론 솔직히 저희끼리는 이번에 2주 가지고 이게 안 알려지면은 4명 정도로 했던 거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부터 해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5월 27일에 그날로 당선자를 정해서 이미 초대된 건축가 4명과 함께 합류해서 나머지 일정을 4주가 더 추가로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6월 23일에 최종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제출이 되고요. 바로 다음 날인 6월 24일 금요일에 공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두 가지가 다가 됐든 심사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소정의 참여비가 모든 5 건축가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 자격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건축 설계 실무를 하고 있는 건축가들이고 기본적으로 나이나 경력 연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초청한 건축가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덜 바쁘신 분들 그러면서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는 그 스테이지에서 좀 early 스테이지의 어떤 커리어에서 저희가 집중을 하긴 했지만은 오픈콜에서는 사실은 조금 더 그런 거에 크게 구애 안 받으셔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달려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뒤에서 좀 더 얘기를 드릴 부분인 것 같고 디스커션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작 예산도 보면은 작년에 설계비, 인건비 모두 포함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으로 지금 잡혀 있고요. 저희가 잠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면 한시적인 옥외 설치 과제이기 때문에 이 한시성이라는 거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그것을 제한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다이빙 보드처럼 시간 특정적인 어떤 특별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또 지속 가능한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임시 설치물이 지금도 적절할 수 있는지 렐러번스에 관한 고민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제안들이 많은 부분들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지속 가능성으로의 다른 방향이라고 하면은 한시적 설치물이 전제이긴 하지만은 어떤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영구적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당선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좋은 선례가 생겼는데요. 제작 설치 기간 중에 모 기업에서 서울마루에서 선보인 다음에 그 이후에 사용을 희망해 가지고 작품으로 판매가 되면서 지원금을 더 가지고서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설치를 위해 다른 장소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물론 필요시에는 이번에도 이제 주최 측에서 노력해 볼 수 있겠지만요. 선정된 제안의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스폰서십이 100% 보장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궁합이 맞아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작 기간은 당선작이 선정되는 6월 23일로부터 해서 한 90일 정도로 준비 기간을 통해서 지금 2022년 9월 후반경으로 개막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장소에 적절한 다양한 도시적 제안들에 열려 있기 때문에 초청되거나 오픈콜에 응모하는 팀들이 건축가가 물론 주가 되긴 하겠지만은 도시 전문가나 아니면은 조경가나 그래서 도시 조경에 관한 것에 대한 탐구라든지 도시 가구, 산업 디자이너 또 도시 사이니지에 관한 얘기도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래픽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건축적 제안들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마다 아이디어에 적절한 어떤 협력체를 구성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물론 건축가 혼자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열어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가능한 영역은 두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가지 공간입니다. 첫째 공간은 서울시의 그 보행 친화적인 노력으로 확장된 도시건축 전시관 전면의 보행 공간입니다. 둘째는 시설 상부, 건축 후면에 지면과 연결되어 옥상공원으로 기능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참여자한테는 이 흐름을 위한 공간이 있고 머무름을 위한 두 가지 공간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두 가지에 둘 다 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후자, 그러니까 옥상을 이용한 공간이 제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합니다. 그랬던 것이 전면 공간을 이용하자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는 공공 보행로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공간에서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지금 그 천막이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공공 개입의 어떤 그 가능성이랄까 기본적으로 시작한 방향 이것에 어떻게 보면은 그 유효함을 저는 더 그리고 더 익사이딩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판단이 유예된 어떤 무대 같은 곳만은 아니고 계속해서 어떤 이 메시안 도시적인 현실들을 계속 다뤄야 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같이 다뤄줘야 되는 그런 것으로 좋은 챌린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들을 인해서 또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좀 있고요. 그런 정도로 해서 제가 서두는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지금 작년 당선자이시죠. 박희찬 소장님께서 작년
프로젝트에 관한 경험을 같이 우선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튜디오 히치의 박희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요. 일단 오늘 한 10분 동안 제가 발표를 할 텐데요. 작년에 공공개입 2021 프로젝트의 서울 어반 필름머신이 어떻게 지어졌고, 그 공모전, 그러니까 심사 이후에 어떻게 지어졌고, 설치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해체된 이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사실 제대로 보여드리려면 한 2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간략하게 10분 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전 때 제출했던 모형인데요. 어떤 이 장소가 어떤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 친환경적인 재료들 이런 것들이 경험되고, 또 도시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가로, 건물, 장소 이런 것들이 예찬되고 경험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또 기존 서울마루가 갖고 있는 경사면이 거대한 게임 필드로 변하면서 그것이 무대가 되고 시민들이 게임을 즐기고 또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공모 단계에서 저희는 그래서 그 기존 경사문에 대응하는 다양한 종류의 스트리트 퍼니처들을 제안했는데요. 다양한 소재, 친환경 소재들, 도시적인 재료들을 활용해서 스트리트 퍼니처들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전 당선된 이후에 페이퍼 작업들, 또 계약을 완료하고 나니까 이제 2달이 좀 안 되는 시간이 남겨졌고,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심사 단계에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제안들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계획안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초기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이제 설치가 끝나고 해체되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설치된 이후에 또 쉽게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다면 더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갔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어떻게 게임 필드를 만들었는지 보여주는 드로잉인데요. 하부에 이제 볼트로 조립할 수 있는 스틸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 위에 그 오픈 조인트로 접합할 수 있는 또 운송이 쉬운 사이즈의 UHPC 패널을 만들고, 또 스틸 프레임 하부에는 또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전기 배선들, 센서들이 스틸 프레임 하부로서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 워킹 드로잉인데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하부 프레임에 대한 워킹 드로잉이고, 가운데가 이제 UHPC 패널에 대한 드로잉, 그리고 또 UHPC를 배선과 연결하기 위해서 타공을 하는 위치들을 표현하는 드로잉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많은 수의 이제 오브제들, 퍼니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시간에 쫓겨갖고 현장에서 만들기보다는 최대한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오브젝트에 대한 드로잉을 그렸고 디자인을 했고, 실제로 그것대로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쭉 넘겨주시면 가구마다, 오브제마다 어떻게 우리가 계획했는지 보여주는 드로잉이고요. 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양한 소재를 만드는 메이커들, 엔지니어들, 아티스트들, 디자이너들하고 함께 협업을 했고요. 또 그 협업하는 과정들이 단순히 건축가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또 그게 나누어질 수 있고 함께 홍보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다방면으로 찾게 됐고요. 지금 쭉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건 오브젝트들마다 이제 저희 스튜디오 히치 스태프들이 직접 만들었던 사진들이고, 또 이거 설치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의 사진입니다. 다른 데서 많이 안 보여주는데 저희가 오늘 좀 특별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메커니즘에 관한 문제였는데, 공모 심사 단계에서도 과연 제 히치 저거 만들 수 있겠어라는 의심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공모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게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드로잉은 저희가 초기 단계에 번지 코드라는 고무줄을 이용해서 이제 볼을 쏜다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었던 스케치고, 그걸 통해서 만들었던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만들었던 모컵이었고, 이거 이제 실제로 원투원으로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만들었는데 뜨아한 상황이 된 거죠. 공이 멀리 안 나가서. 이게 한 2주 정도 남아있을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방식의 메커니즘을 고민해 봐야겠다고 해서 유압을 이용하는 이제 메커니즘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불과 2주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 유압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을 때려서 공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제 메커니즘을 바꾸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만들었던 걸 현장에 갖고 와서 했더니 공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튕겨 나가는 걸 확인하는 순간 뭐 안도하고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8월 24일 날 저희가 설치를 마무리했고 이제 시민들에게 오픈이 됐습니다. 권도현 작가가 찍어주신 사진인데요. 뭐 아이들에게 뭐 유용한 놀이터이기도 했고요. 또 야간에는 또 야간만의 특별한 또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이 핀볼 게임 필드를 즐기는 장면을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하나는 정말로 이제 게임을 즐기는 목적. 이거는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원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같이 편을 나눠가지고 게임하는 모습인데, 거기 또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공이 없을 때도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지금 끊겼는데, 공이 없을 때도 아이들이 그 게임 필드에서 인터랙티브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소리를 만들고 라이팅을 만들고 하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게임 필드가 경험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또 저희 프로젝트가 저희가 세 보니까 한 6개국에서 이제 퍼블리시가 됐고요. 이건 이탈리아의 탑스케이프라는 잡지에 퍼블리시된 사진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잡지들 뭐 퍼블릭 아트라는 매거진 또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요 이제 캡처 사진은 아키데일리에서 저희가 퍼블리시된 코멘트를 저희가 모아봤는데, 흥미로웠던 것이 특히 해외에서는 저희 이 서울 어반 핀볼머신 프로젝트를 오징어 게임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갖는 인상적인 코멘트를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뭐 새로운 오징어 게임의 새로운 세트 아니냐 뭐 이런 코멘트도 재밌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님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만 명에 달하는 Drawings for My Grandchildren을 운영하시는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셨고, 또 일요일마다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이제 일요 집회를 열었는데 이제 합심해서 공동 합심 기도를 올리는 모습인데, 그럴 때도 저희 오브제들이 유용하게 쓰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야간에 이제 뭐 아무 목적 없이 방문을 해도 어느새 시민들이 이렇게 저희 핀볼머신 사이트에 방문하셔가지고 즐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성공의 서울대교구 그 대성당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보시는 사진은 성공의 대학교 총장님이신 김기석 신부님께서 방문해 주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부터는 이제 다양한 연령대, 다른 연령의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제 경험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또 이 사진은 쌍둥이 소녀인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이제 여기 다시 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 서울 어반 핀볼머신과 비슷한 색깔을 가진 드레스를 입고 와서 즐기는 모습이고요. 또 뭐 가족들이 뭐 피크닉을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TV 프로그램의 어떤 배경으로도 활용이 되었고, 또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라면 이제 엔트로사이트라는 커피 하우스에서 토요일을 이틀간 무료 커피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템블러를 갖고 오면 무료로 커피를 준다고 했는데 이제 거의 방문하시는 모든 시민들이 이제 무료 커피를 즐기실 수 있었고, 또 핀볼 게임을 하면서 점수가 나면은 또 드립백 선물도 주고,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거의 반나절 만에 한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이 이벤트를 통해서 정말 이 장소가 갖고 있는 어떤 가능성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동영상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켠에서는 커피를 즐기면서 이제 일상을 즐기고 또 한켠에서는 게임을 하고 그런 풍경들이 제가 공모 단계에서 보여드렸던 그 CG 이미지랑 되게 흡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그럼 해체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해체 이후에는 다시 이제 송추에 아트밸리라는 조각공원에 이제 옮겨져서 그 경사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올 여름에 설치가 완공될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실험했던 다양한 소재들, 또 벤치에 쓰였던 오리알 타일들도 다른 프로젝트에 쓰일 목적을 찾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또 벤치 중에 하나는 저희 사무실로 들어와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또 쓰이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저희가 공모전 때 제출했던 핀볼 머신은 저희 스태프들 스튜디오 히치에서 다양한 용도로 또 즐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찬 소장님의 아주 즐거운 프레젠테이션 잘 봤고요. 오늘 알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아마 시작이 된 게 9월 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절묘했네요. 그러니까 그 개장 시점과 아직 오징어 게임이 이제 시즌 2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멘트 있어요. 시즌 2 때는 도심에서 또 그런 생존의 게임을 벌여야 되지 않느냐. 황동혁 감독님, 이 비디오가 얼마나 많이 퍼질지 모르지만 다음 순서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예린 소장님께서 교수님, 서울대 교수님이기도 하시고요. 그 강 교수님께서는 뭐 윤술도 있고 MMCA에서도 했던 또 파빌리언 프로젝트가 또 인상적인 것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도시의 다양한 그 개입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시간성의 이런 일들을 해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사위원으로서 지금 이번에 2차례 저와 함께 가고 있지만은 이제까지 경험을 좀 간략하게 같이 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부탁했습니다. 즐거운 프레젠테이션 다음에 저를 배치하셔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요. 저는 공공의 개입이 저희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개입 중에서 장소가 아직 되지 못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공간에 개입했던 사례들 2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보자면 넘어가시면 미술이나 건축이나 파빌리언 이런 것들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120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그러니까 전시에 연계돼서 기획을 하거나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공공에 개입을 한 게 12년 동안 53개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 중에서 공공미술 파빌리온이라고 해서 공공장소에 개입했던 케이스를 좀 엄밀히 좀 골라보면 한 10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다 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거를 통해서 건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남에게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전통적인 영역의 건축이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 건축적인 실천을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내가 하고 있는 건축의 어떤 태도로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태도가 어느 순간에 이 태도가 이렇게 건축의 형식이 된 것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되게 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2번째 공공장소를 대하는 건축의 태도? 건축 어떻게 개입하지? 이런 거였는데요. 이렇게 쉽게 특히 이제 바로 사무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공장소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어떤 시간, 뭐 짧게는 3주가 있었고, 2달이 있었고, 3달이 있었고, 3년이 있었고, 그리고 연구 설치가 있었는데, 어떤 식의 시간 테이블을 가지고 공공장소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타임라인을 좀 실험할 수 있었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자인 빌드이다 보니 만든 사람, 그러니까 계획한 사람이 만드는 것도 하다 보니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과 이거 왜 했지 하는 후회와 하지만 굉장한 희열과 근데 어쨌든 만든다라고 하는 거랑 구축한다라고 하는 거 사이에 어떤 갈등 혹은 해소 어떻게든 수용하고 싶다는 생각 뭐 이런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이건 디자이너 홍은주 김영재 씨가 저희 아이덴티티를 브랜딩을 해주신 건데 어떤 프로젝트에서는 S가 강조되고 어떤 프로젝트는 괄호 안에 O가 강조되고 어떤 때는 A가 강조되는 방식으로 계속 되고 있었다. 뭐 이런 좋은 해석도 실제로 한 것보다 해석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런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아주 최근에라고 하지만 작년이죠. 작년에 완공된 공공예술 프로젝트인데요. 그 유플래닛이라고 광명역 건너편에 대규모 그냥 공공주택 복합 단지예요. 근데 아직 만들어지기 전부터 거기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먼저 선정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원래 건축물 미술 장식품 제도는 원래 대개의 경우 완공되기 한 3달 전에 작가가 선정돼서 이렇게 다 돼 있는 상황에 딱 있는 건데 이거는 그 완공되기 3년 전 시점에 갤러리 팩토리의 팀 팩토리 멤버들에게 기획이 맡겨졌고 여기에 그 거대한 단지 안에서 어디를 장소화할 것인지 선택 권한도 줬고 그리고 작가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그래서 어떤 작가는 초빙이 되고 어떤 작가는 또 공모를 통해서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안들이 건축이랑 뭐 조형예술이나 좀 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15명, 저희 포함해서 15명의 작가가 모였고요. 그리고 주제가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의 날씨였어요. 사실 공동주택 단지를 장소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고 저희가 아는 식의 게이티드 커뮤니티 이외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조금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에서 그 기획팀이 좀 제시한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이 되게 중요하고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외부 공간의 프로그램을 가장 변화 있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날씨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프로그래머에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넘어가시면 장소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뭐 여기가 되면 좋겠고 저런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고 막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했고 뭐 외국 작가, 국내 작가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거는 레인체인이라는 거였는데요. 레인체인 아시죠? 그 불란서 양옥의 끝에 처마 이렇게 쇠사슬을 달아서 그 우수선움통을 좀 달기 애매한데 물을 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저희가 되게 좋았던 거는 건축이 이제 산업화되면서 모든 부재가 다 산업화 산물인데 레인체인은 조금 공예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디자인 빌드로 하다 보니까 뭔가 수공예적으로 건축에 얘기하고 싶은 바도 좀 있고 해서 레인체인을 가지고 좀 해보자. 그래서 넘어가시면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하게 썼는데 건축에서는 어쨌든 비는 막아야 되는 대상인데 이걸 굉장히 즐겁거나 향유할 수 있는 산물로 만드는데 레인체인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보기에 재밌기도 하거니와 또 비가 분사되게 만들 수도 있고 타입에 따라서 뭐 빗줄기가 물줄기처럼 변화시키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에서 늘 하는 방식으로 모든 디테일을 다 물을 막는데 그게 아니라 물을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레인체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을 넘어가시면 밧줄도 해보고 쇠사슬 해볼까 물고임통 해볼까 이러다가 다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해서 세우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뭐 이런 뭐 소우즈모토의 버스탑의 이 이미지를 보고 아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체인과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타고 흐르는 물이 그냥 스크류처럼 프리스탠딩 되는 구조물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이런 실험도 해보고, 예, 뭐 넘어가시면 뭐 여기저기 계속 넘어가시면, 예, 그래서 뭐 대충 이런 느낌?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갔어요. 저희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유리를 좀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가 결국 저희는 이제 이 구조물이 가능한 게 UHPC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그 나름대로 스스로 쓸 수 있고 또 물을 내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 테스트를 일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넘어가시면 뭐 이렇게도 되고. 근데 이게 어쨌든 하나의 독립 구조물이지만 이게 서로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좀 외부 공간에서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넘어가시면, 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3개의 축으로 혹은 2개의 축으로 가되 그 다음에 보시면 사실은 이거 말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되게 명확한데 2개의 스크류가 서로 이렇게 맞닿아서 마치 디귿자처럼 서 있는 구조예요. 근데 서로 꼬여 있대 만나지 않는 3차원에 돌아가는 형태고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조적인 지지를 생각을 하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스크류다 보니까 물이 자꾸 튀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그 저런 홈을 통해서 계속 물을 흘려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들을 하다가 사실은 이게 가장 이슈였는데 이게 3년 걸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1년 반 정도로 모컵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게 3차원이니까 UHP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탈착을 해야 될지가 가장 큰 이슈였고 저희가 많은 거푸집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디서 잘라야 되는지가 이슈였어요. 그래서 그 조선 쪽에서 이 작업을 하는 메이커와 그리고 UHPC를 하고 있는 아주 산업이랑 같이 저희가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그리고 구조적인 이 부분,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고요. 이 각각의 모듈들이 지금 다 찝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아예 팩토리 IMS랑 같이 했죠. 아주 산업이랑. 굉장히 멋있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캐스팅이 된다는 사실을. 프리스탠딩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넘어가시면 문제가 다음 넘어가시면 이게 밑이 뭐냐면 밑이 사실은 머리인데 한국에서는 계절적으로 폭우가 내리거나 아니면 쫄쫄쫄쫄 비가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모아야 되는 그런 지붕이 필요한데 그것까지 UHPC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서 있을 때 괜찮은데 뒤집는 순간 파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딱 깨져버렸어요. 뒤집는 순간 저희가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계산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FRP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제 조정이 되고 약간의 거푸집 수정이 있었습니다. 네, 아쉽게도 넘어가시면 그래서 계속 제작이 있고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맨 위에 FRP 이 밑에 부분이랑 같이 결착될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좀 변화가 됐고요. 그리고 현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예, 기초를 만들고 이렇게 왔는데 예, 이것도 또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USPC를 다 다뤄보신 분들 모두가 알겠지만 데이터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캐스팅까지 됐고 양생도 됐는데 움직이면서 실금이 간 거예요. 5개 중에 4개가. 그래서 계속 막 울며 불며 네, 울었죠 거의. 여기도 이러다니 이번에도. 그래서 어쨌든 미술품 설치하시는 분이 같이 되게 아기처럼 다뤄가면서 저걸 꼬면서 사실 저기 만나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예쁘게 지켜서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뭐 이런 방식이죠. 아, 이거 계속 해야 될 일인가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번에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예, 아예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또 다른 뭐 이미 조금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져온 이유는 이것도 사실 장소가 아니었던 공간에 어떻게 장소를 만드는지 되게 막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윤술이라고 서울역
701시 서울역으로 인해 생겨나는 마당에 뭔가를 만들어라 이런 건데요. 사실 그 마당이 없었어요. 만들어질 때 아무것도 없었고 저렇게 청소차가 있거나 인천 가는 버스가 쓰는 저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참조할 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뭘 만들려고 하니까 광장 생기기 전에 있는 게 결국 701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미래를 좀 컨텍스트로 가져오자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결국은 누군가가 내려다 보겠지, 누군가가 올려다 보겠지. 게다가 광장에 있는 부분은 701시 계속 낮아지는 부분이니까 그 시선이 서로 교차될 수 있으니 좀 깊게 밑으로 파고 이게 약간 이 스테인리스 스틸 미러로 되어 있는 루버를 통해서 좀 저렇게 올려다 보거나 내려다 보는 게 좀 이상하게 광각 장치처럼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는 저희가 그 스테인리스 스틸 슈퍼 미러 피니시드 돼 있는 것들을 재료를 써봤던 경험인데 이게 그 아모레 퍼시픽에서 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 그 제주도 녹차밭에 했었던 25계단이라는 건데요. 저 처음 써봤어요. 근데 거울로 써야 되는데 모서리가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처음 써봤는데 저렇게 다 번지는 거예요. 이게 재료가 문질러가지고 그 반사가 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진으로 되지 않고 빛이 계속 이렇게 이상하게 저 안 구부러진 거거든요. 근데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고 나중에 뭐 약간 리플렉션 같은 거 단서를 좀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거대한 빔으로 이 25m에 4m로 내려가서 판 곳에 그 거울 빔을 두자. 그래서 세로로 세워졌으니까 밑에서 볼 때 약간 이상한 각도도 나올 것 같고 왠지 그리고 약간 빛도 이상하게 번질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네, 뭐 저런 과정을 거쳤고요. 뭐 실제로 저 갖고 가서 살짝 이렇게 해봤더니 좀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원래는 사실 바닥이 그냥 약간 울퉁불퉁한 바닥인데 구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거를 이게 이제 편식형으로 되어 있는 4m의 지하이다 보니까 그 단위를 좀 다르게 두는 이 의자를 두면은 각각의 의자가 좀 특별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공공공간을 같이 공유하면서도 좀 개별의 자리가 좀 두드러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닥재를 좀 바꿨고요. 예, 험한 과정을 거쳐서 시공이 됐습니다. 누군가가 그릴판을 하나 만들었다고 모 사진 작가분이 얘기하셨는데요. 내려올 때 저희가 원하는 장면이 그 바로 다음에 있을 텐데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꾸부정거리는 게 휘어서가 아닌데 사실은 번져서인데 위랑 아래랑 이렇게 막 섞인 꼴라죠. 그리고 네, 뭐 이렇게 때에 따라서 리플렉션이 굉장히 강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 누군가 무용 공연을 하는 장면인데 토요일 한 3시인가? 가을 정도 되는? 근데 이 리플렉션이 가지고 있는 감각은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해서 좀 좋았고 이것 때문에 오늘의 날씨처럼 계속 다른 공간이 되고 있는 것들에 만족을 했습니다. 네, 위에서 봤을 때도 뭔가 한 사람이 있어도 몇 명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반사가 되니까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좋았던 건 사실 이 공간을 사람들이 많이 써서인 것 같아요. 뭐 되게 이상한 무용 공연들도 되게 많았고 제가 그리고 조경 페스티벌도 여기 있었고 제가 기억하는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 여기서 전통물레를 해서 뜨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바로 요 앞에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체크를 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이 문화적 레이어들이 저희를 좀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다 기록하지 못한 게 너무 한이 돼요. 네, 저는 사실은 이런 경험이 저희한테 이제 또 다른 장소 만드는 건물로 장소를 만들 때도 되게 소중한 것 같고 계속 건축 행위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형태로서 뿐만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기회가 모두에 그렇게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멋집니다. 참 멋진 사고들을 많이 치신 것 같아요. 멋진 사고를 많이 치셨다고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이런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있고 또 그게 또 하나의 주제가 되고 저 미들네임이 SOS 막 이런 거. SOA가 아니고 SOS. 제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하신지 몰랐어요. 저희도 몰랐어요. 정림건축에서 건축가 전시를 네. 강의해달라 해서 꼽아봤다. 저희도 깜짝 놀랐고 뭐 몫은 다 달랐는데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거의 한 1년에 한 3번? 4번은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훌륭합니다. 근데 다 이걸 잘 계속 지금 그 확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어쩌다 보니까 다시는 안 해야겠다 하지만은. 예,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미쳤나 보다. 좋습니다. 아주 잘 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순서는 이제 사고를 치게 멍석을 깔아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의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립현대미술관의 이재 큐레이터께서는 특별한 포지션이에요. 저랑이야 이제 그 한국관 8년 전에 같이 우리 데피디 큐레이터 역할을 너무 잘해 주셨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MMC에서는 특별히 이제 최근에는 뭐 양혜유 작가의 큰 전시도 현대자동차 시리즈 했었고, 전천후로 건축과 미술을 넘나드는 훌륭한 큐레이터로 제가 항상 하는 전시는 기대를 하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벌써 3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2019년. 덕수궁에 네. 했던 경험. 그거를 전 궁금해요. 전시는 봤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긴 오늘 지금 그거를 듣고자 제가 좀 모신 거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에 개최됐었던 전시예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서울공간의 야외 공간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건축 커미션 프로젝트로 이제 기억된 미래라는 전시를 만들었는데, 전시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두 미술관 분간의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공간의 장소성을 좀 대하고자 했었던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회의의 어떤 맥락에 따라서 좀 2가지 포인트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첫째는 건축가들에게 커미션을 이제 주면서 큐레이터로서 제공했던 어떤 전시의 조건과 의무론적인 차원들, 그리고 둘째는 이 전시로 여러 건축 작업들을 이제 엮으면서 그것을 이제 작품으로 취급하고 이들에 대한 일종의 내러티브를 재생산했던, 그러니까 이제 기획자로서 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작업 전과 후의 맥락을 좀 중심점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다음 슬라이드. 네. 전시가 개최되었던 2019년은 고정황제 서거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모더니티 시작점에서 미래의 도시를 향한 어떤 당시의 비전을 현대 건축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한 전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서울관 개관과 함께 복원되었던 종친부의 2 정각이 조선 말기 국외 열강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는 덕수궁은 고종 시기에 들어서 개항과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현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종에 대한 애도로 시작한 3.1운동과 그리고 이어서 대한제국을 계승하고자 했던 임시정부의 기록은 고종을 단지 힘없는 왕으로 치부한 서사를 다시 재고하게 하고요. 안창모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광무개혁에 담고 있는 동서양 건축의 조화, 가로체계 재정비, 독립문과 파고다공원 같은 건설 사업들은 도시구조를 근대적으로 재편하려고 했던 도시 설계자로서의 조선 마지막 황제의 면모를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1907년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시청광장 앞에 서울도시건축전시장의 이 현장도 황궁건설과 함께 태평로, 소곡로가 이렇게 정비되면서 일종의 서양식 방사형 도로체계로 재편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도시중심부가 이제 광화문 쪽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전시는 고종 황제 자체에 대한 오마주라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도시적 차원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을 했고요. 그 지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시도들을 동시대 건축가한테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뭐 개항과 근대화라는 일종의 타자성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 좀 중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역사적 맥락을 나눌 수 있는 건축가들에게 작품을 의뢰했습니다. 각 건축가들은
현장을 방문하면서 덕수궁 그리고 서울관 야외 공간의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공간의 특성을 연구를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을 했죠. 어떤 의미론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근대 유상의 현재성, 생동하는 현재로서의 이런 역사적인 사물들을 의 의미, 이제 그런 요소들을 고려할 거를 이제 요청을 했었었고요. 다음, 그리고 또 하나의 도시적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덕수궁과 서울관의 야외 공간을 무대로 해서 도심 속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의 두 공간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화이트박스 밖의 공간에서 선보이는 야외 설치 작품들을 통해서 미술관의 공공의 역할,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어떤 심미적인 쾌적함을 제공하는 데보다는 도시 풍경 속에서 일종의 도전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2019년은 무슨 주년이 되게 많은 해이기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50주년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유의미했고 이렇게 덕수궁의 4개 그리고 서울관에 1개의 작업을 설치를 했었었고요. 네. 순서대로 소개를 하자면은, 네, 그 대안문을 들어서면은 바로 스페이스 파퓰러의 작업이 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라 레스메스, 프레드릭 헬베르로 구성된 듀오 건축가고 2013년 방콕에 처음 건축사무소를 설립했었습니다. 지금은 뭐 런던하고 스웨덴을 베이스로 활동을 하면서 건축가뿐만 아니라 뭐 인테리어, 가구, 가상현실까지 다양한 프랙티스를 아우른 사무소고요. 다음. 스페이스 파퓰러 작품은 전시 바로 전해 복원돼서 원래 위치로 돌아온 광명문에 설치가 됐는데요. 광명문은 국왕이 기거하고 사적인 활동을 했었던 내전에 입구가 됐던 문이었고, 담장으로 구획이 되었었는데, 다음, 이제 복구된 문은 이렇게 담장 없이 문으로만 오롯이 서 있어가지고 그 용도를 이제 상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의 이름을 본딴 밝은 빛들의 문이라는 작품을 선보였어요. 이 광명문의 중앙 출입구를 이제 액자로 삼은 밝은 빛의 문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으로 이제 몰입하게 하는 일종의 포털처럼 작동하기를 원했고요. 이 작업은 이제 스페이스 파퓰러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디지털 스크린 시대 속의 건축의 역할에 대한 코멘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름다운 아름다운 뭐 석재, 정교한 기둥, 화려한 처마 이제 이런 걸로 대표되는 왕궁의 건축이 어떤 공명정대한 통치라는 이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이제 매스미디어의 기능을 했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일제 정년기에 덕수궁이 그 지위를 이를 무렵,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그때 이제 건축은 국제주의 양식의 이제 평평한 지붕과 현대적인 건물로 대별되면서 더 이상 장식적인 것은 의사소통을 추구하지 않게 됐죠. 그래서 스페이스 파퓰러가 주장하는 바는 이제 그 동기를 매체의 발달과 건축의 이제 역할 간에 대한 상관관계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권위의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건축이 만약에 미디어라면은 그 매체는 더 이상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뭐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뭐 인터넷 스크린에 거쳐서 오늘날 주머니에 들어오는 휴대전화 크기가 될 정도로 이제 극도로 모바일해졌고 현재는 알고리즘이 정해주는 이제 저마다의 자신의 궁에서 지배자 노릇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업에서 전통적인 대문의 비율을 모바일 포맷의 세로형 스크린으로 전환을 하고, 뭐 전통 건축의 대문, 그 다음에 TV 조정 화면 계속 넘겨주시면, 뭐 인터넷 윈도우, 그리고 뭐 핀터레스트, 뭐 카카오 메신저 같은 이런 소통 창구의 인터페이스를 건축의 스케일의 어떤 장식적인 요소로 해석하는 내러티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작업은 CL3의 전환기의 황제를 위한 가구인데요. 홍콩 베이스 건축사무소 CL3의 윌리엄 림은 뭐 홍콩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건축가고요. 뭐 다음 보시면 작품의 위치는 참 이제 그 광명문을 지나서 황제의 침전으로 주요세였던 함령전의 번역이고요. 네. 윌리엄 림은 대한제국 시기에 나라 안을 향한 사고가 이제 서구 신진문을 향한 개방으로 이제 많은 중첩과 전환이 일어난 점에 주목을 했고
작품이 이 안뜰에 위치했는데 어떤 공간적인 은유로 그런 전환의 시점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동서양의 가구들을 많이 조사를 했고, 뭐 조선 후기 책함이나 뭐 왕실의 가마, 뭐 페리앙의 라운지 체어처럼 그 시대 20세기 초기에 특별한 디자인에서 모티브를 차용해서 가구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유형의 이동 가능한 가구들에 이제 관람객이 직접 앉아서 경험할 수 있고, 넘기시면은, 네. 그리고 덕수궁 내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행사가 있을 때면 넘기시면, 네. 계속 이제 이렇게 치울 수 있게, 네, 그렇게 조성을 했었던 이제 그런 작업입니다. 네. 다음은 오비비의 대한연향인데요. 네, 다음. 이소정, 곽성준 소장님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소개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의 위치는 덕수궁의 법전인 중화전 앞입니다. 네. 중화전은 1902년 대한제국을 이제 만천하에 알리는 굉장히 상징적인 건물로 야심차게 기획되었었던 건물인데요. 다음, 네. 그때가 고종이 즉위한 지 40년이 되던 해였고, 이런 고종 임진년이라는 연양을 통해서 황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었던 그런 의지가 구현된 건물입니다. 이 시기 연양의 모습에서는 이제 오비비에가 주목했었던 내용은 물론 건축물이지만 이제 이런 연양에 있었을 때 각기 다른 용도에 따라서 공간을 새로이 창출할 수 있는 가변적인 장치들에 좀 주목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황제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뭐 차양의 역할을 했었던 만인산이나 천인산 같은 형태들을 본딴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주요 의례를 치렀던 공간의 어떤 축제적인 면모를 다시 재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의 어떤 중요한 상징적인 공간인 중화전 앞에서 오색 반사필름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좀 어떤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좀 머물러 있는 모양인데, 안쪽으로 가다 보면은 네, 이렇게 시시각각 바람에 반응하면서 빛을 산란을 시키고 춤을 추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그런 색의 그림자를 바닥에 드리웠던 그런 작업입니다. 뭐 의미론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전환기의 궁으로서 맞닥뜨렸던 어떤 다양한 충돌의 요소처럼 빛과 바람이 계속 이제 반사를 하면서 반사와 투과를 이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풍경을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작업은 뷰로 스펙타클러의 미래의 고고학자라는 작업인데요. 이 대만계 캐나다인인 이제 히메네스 라이가 2008년에 이제 LA에서 설립한 이제 사무소고, 베니스 비엔날레 2014년도에 대만관 대표 작가로 참가하기도 했었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는데, 네. 뭐 아편 전쟁 이후 상해나 그 다음 뭐 메이지 시대의 동경 풍경에서도 이미 이제 근대 국가라는 정체성과 야망이 신고전주의 건축 양식으로 드러났죠. 그게 이제 다음을 보시면 러시아 영사관에서 대한제국을 준비했던 고종의 덕수궁으로 환공하면서 제일 처음 기획했던 게 이렇게 그리스 신전을 모태로 했었던 이런 팔라디오 스타일 건축 양식이었고, 그 고전적 비례하고 대칭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식 정원이 앞에 이제 조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어떤 폴리처럼 자리한 계단형 구조를 건축가가 제안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르꼬르비제의 메종 도미노처럼 바닥이 지면서 자유롭게 분리되는 모티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수직적 상승의 어떤 그 개념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고, 네. 그 지면과의 관계에 어떤 시간성을 더해서 마치 고고학자가 과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땅을 파듯이 미래의 지면이 공중에 어느 기준선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던 작업입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나오는데, 네. 이제 당시에 이제 수직적인 상승이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뒤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관람객 올라갈 수 있게 했고, 이제 석조전이 그 전 슬라이드 보시면 막루처럼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는데
석조전에서 이제 2층 높이로 봤을 때 그런 어떤 충격적인 뷰가 여기서도 이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이제 만들게 됐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됐습니다. 네, 마지막 작업은 오브라 아키텍츠의 영원한 봄이란 작업이고, 또 이분들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큰 소개가 필요 없지만 어쨌든 네, 제니퍼 리 파블로 카스트로 커플 건축가이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3.1운동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은 실제 덕수궁에서 대한문까지 집결한 어떤 시위대가 여러 갈래를 나눠서 행진을 벌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무리가 광화문 내거리 방향으로 경복궁 나서서 이제 경복궁을 향해 이제 행진을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진이 이제 지금의 서울관까지 닿았을 법하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작가들과 공유를 하면서 오브라가 제안했었던 거는 100년 전에 거리를 점유했던 사람들이 움직임이 3월의 따뜻한 어떤 온기, 그러니까 봄에 생동하는 기운과 관련이 있다라고 여겼고요. 그런 그러니까 봄이라는 은유가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어떤 움직임을 가능케 했던 쾌적한 날씨, 뭐 프라하의 봄이라든지 뭐 아랍의 봄같이 어떤 인류 역사에서 여러 번 사용돼서 일단 시적인 은유로 좀 봤었던 거고요. 그래서 영원한 봄은 가을, 겨울에 거친 이 전시 기간 동안에 봄 온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일종의 온실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빌리온을 덮은 다양한 이제 방구체들이 채광을 가능하게 하고 또 계속 이제 넘겨주시면 이제 시야를 확보하게 하고요. 또 이제 태양광 패널하고 바닥을 고르게 하는 어떤 온도의 시스템들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기후를 교정하는 기계처럼 작동을 했고요. 이제 굉장히 추운 날씨 중에서도 대중이 편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제 조성한 이 공간에는 전시 기간 동안에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이제 관객들이 직접 사연 신청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관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소집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고, 실제로 뭐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콘서트, 다음 영상, 그리고 또 신혜원 소장님의 미래 학교의 회의 장소로도 활용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시 기간 중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계획했던 이제 많은 퍼블릭 프로그램들이 이제 반은 거의 하지 못했었지만, 어떻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역병이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주체처럼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전시는 미술관의 두 분간 사이의 어떤 역사성과 도시적인 현재성을 공공의 영역에 담고자 했던 시도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전형적인 파빌리온의 형태도 있었지만 느슨한 어떤 주제 아래서 가구나 미디어 스크린 또 뭐 빛을 산란하는 현대적 천인산처럼 다양한 구조와 유형을 모았기 때문에 이번 서울 마루에서 기대하는 어떤 다양성의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봤습니다. 네. 역시 제가 너무 잘 모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짐작은 했었지만은 이렇게 그 큰 앰비션이 굉장히 컸네요. 네?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잠시 정지된 축제를 다시 이제 시작하는 지점에서 모신 거는 아주 적절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니까 자화자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하나가 궁금해요.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많은 이런 작업들이 이 공간적으로 어떤 새롭게 관계를 만들고 대화를 하고 이런 건데, 이건 또 다른 시간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것에서 굉장히 입체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다양한 다매체인데, 이를테면은 스페이스 파퓰러가 광명문을 한 거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지식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지혜 큐레이터께서 이 위치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사실 자료 조사를 사전에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랬구나. 또 저하고 이제 저희 어시스턴트 팀이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제 이 야외 프로젝트 이전에 덕숭에 있었던 2차례 야외 프로젝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축적됐던 자료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간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면 또 해외 건축가들이었기 때문에 맥락적인 부분에서 조금 뭐 미스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진중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분들의 좀 새로운 시각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왔던 부분이 이제 그 건축과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버추얼 공간, 그러니까 VR 혹은 이제 메타버스 이런 공간들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접근하는 이제 분들이어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시도를 한 것이지만 또 그런 연결진점이 좀 잘 연결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맥락의 배치를 아주 훌륭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에 좋습니다. 있고,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제가 직접 경험도 했지만 퀄리티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그 다 어디 있어요? 아니면 뭐 안타깝게. 마나세아로 간 것도 하나 있고요. 어디? 그 영원한 봄은 어. 마나세아 쪽에서 업체 이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주셔서 그쪽으로 이제 이전되는 공사를 이제 추진하려는 것까지 이제 제가 관여를 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기증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밟긴 했었는데 사실 뭐 이게 워낙 큰 공간을 차지하는 작업들이라 미술관이 소장이 되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렇구나. 네네. 폐기됐구나. 그러니까 네. 많은 부분은. 그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그거를 기증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구나. 이제 수장고의 크기 때문에 좀 아쉽게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우리 푸하하 프렌즈 고무적인 작업으로도 많이 관심을 받고 계시지만은 전 좀 뜻밖이었어요. 작년에 그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 도미닉 페로 감독이 직접 부탁을 하셨나요? 네, 우리가 원래 원래 크게 관심이 네. 두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빼로가 우리를 안다고 이러면서 수락하고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얘기 좀 들어보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이제 직격탄을 맞은 행사의 케이스인데요. 네, 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10분 안에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 많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하나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사람들 모이라고 하는 일이었구나. 예, 이 행사에서 그 사람끼리 만날 수 없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다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느껴져서 사람이 모이라고 하는 일이었구나 이거를 크게 느꼈고요. 주제는 뭐 크로스로드라고 해서 이제 총감독이 도미니크 페로였는데 그분은 좀 이제 포괄적인 주제를 낸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이든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크로스로드라는 주제로 시작했고 저희가 생각한 나름의 이제 저희는 이제 현장 프로젝트를 맡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크로스로드라는 게 어떤 두 개가 교차하는 점인데 두 개 혹은 세 개가 교차하는 점을 크로스로드라고 하지 막 되게 중구난방으로 교차하는 지점은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적인 거대 담론에 대해서만 건축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개발이냐 보존이냐 아니면 뭐 디지털 하이테크와 로우테크 등의 이런 되게 대립적인 거대 담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팬데믹이 시작되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거대 담론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모든 게 멈춘 걸 계기로 좀 도시를 다시 보고 다시 우리가 이 도시를 이제 다시 새롭게 이용해 보자 좀 이런 관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뭐 주제가 크로스로드와 함께 회복이라는 주제가 같이 주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생각했던 거고 이거는 헨델과 그레텔인가요? 네 맞죠. 이렇게 빵 쪼가리를 이렇게 흘리면서 아이들이 가잖아요. 근데 도시를 어렸을 때 이제 막 도시를 돌아다니는 걸 생각해 보면은
막 길 따라서 가는 걸 좀 안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뭐 어떤 보도블록만 밟고 간다거나 뭐 오솔길을 찾아간다거나 하는 나름의 이런 도시를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대도시에서는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이들의 발자국을 보면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의심스러운 발자국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좀 결론적으로는 되게 사적인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예, 모두가 아는 도시, 아니면 모두에게 열린 도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내밀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빵 조각 줍듯이 도시를 탐험하면서 새로운 거를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가에게 부탁을, 어떤 뭐 개인적인 뭔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몰입을 더 강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어떤 파빌리온에서 담고 있는 것보다 더 몰입을 하기 위해서 5명의 작가들을 초청했고요. 그 작가들의 구성은 이제 소설가와 평론가와 시인이 되었고요. 그분들이 에세이가 아니고 산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설이거나 에세이를 썼는데, 그것을 읽고 건축가가 뭐 마음대로 표현하는 거죠. 그 글을 재현해도 되는 거고, 여기에서 느꼈던 뭔가를 해도 되는 거고. 그때 우리가 이제 글 작가들에게 그냥 뭐 개인적인 도시를 써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서 또 그 안에서 제안을 줬는데, 단위라는 주제를 줬어요. 그러니까 되게 기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자는 건데, 도시에 대한 단위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센티미터, 뭐 킬로그램, 뭐 마일, 이런 식의 단위로 이제 구성되는 도시인데, 개인적인 단위를 만들어 달라, 발화를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분은 중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경험을 끌어냈고, 어떤 작가분은 해상도, 뭐 어떤 작가분은 이런 코드, 그러니까 음악의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풀어 나갔었고요. 이게 굉장히 사적이고 내밀한 경험을 우리가 요청한 거기 때문에 공적으로 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게 조금 우리에게 되게 언밸런스 했던 부분인데, 비엔날레는 많은 사람한테 보여지고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해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좀 감추려고 했던 성향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것이 파빌리온을 통해서만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다음 장에 보시면은, 사이트는, 저희가 했던 사이트는 일단 세운상가 주변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도시의 거대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만나는 부분이잖아요. 자연도 있고 인공도 있고, 되게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고 새로운 빌딩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조금 판을 벌어보자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장을 봐주시면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크로스로드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이것들과 무관한 우리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에는 저게 이제 세운상가 위쪽에 세운상가와 이제 주변 상가를 연결하는 브릿지, 그리고 앞에 세운 광장, 이곳을 이제 모두 다 사이트로 잡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세운상가 깊숙이, 아니면 을지로 깊숙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에 침투하려고 했었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고요. 이제 삶의 영역이고, 저분들은 우리의 행사를 위해서 그런 것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하게 되었고요. 뭐 다음 장을 봐주시면은, 그래서 좀 이게 조직도인데 여기에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런 관계망을 만들었는데, 저기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 전시를 설명하는 인포메이션 부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거 이제 맨 왼쪽에 저희가 큐레이터로서 역할을 하면서 전시 부스를 계획했고, 그곳에 이제 구조물을 제작하는 다른 팀을 섭외해서 전시 부스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인포메이션을 얻고, 거기에서 이제 다음 장소로 나아갈 수 있게 계획을 했어요. 네. 참여 작가분은 박세미, 이설빈, 정지돈, 최영건, 이현숙, 이 5분들이 글을 쓰고, 참여 건축가들 오브라 아키텍츠, 서재원, 김희용, 보다, 알라잉어,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글을 읽고 파빌리온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여 작가가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인 오혜진 씨가 이 글을 읽고 뭐 어차피 책으로 낼 글이 아니었거든요. 이 글을 읽고 텍스트를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해석을 해서 좀 타이포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이제 기린 그림이 영상으로 기록하고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 5 작가의 쌍 중에서 좀 이번 가장 공적으로 우리가 논의될 수 있는 케이스만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지돈 작가의 글에 이어서 김희용 건축가가 파빌리온을 만든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세운상가랑 대림상가 중간에 있는 세운광장이 아니고 광장인데요. 이곳에 저희가 파빌리온을 만들었는데 의심스러운 발자국이라는 주제에 맞게 그 공사장 보면은 괜히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구경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공사 가림막을 저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다음 장을 또 보시면은 이거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최대한 비용을 아끼려고 타이백을 이렇게 저렇게 조립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구조물이 있고요. 이거는 좀 세운상가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냥 그 안에 좀 앉아서 쉬었으면 하는 1차원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들어가면은 이 구조물을 이제 다주로라는 팀이 디자인했는데 뭔가 이 세운상가 하면 떠오르는 이런 이미지 우리 뭐 산업 디자인 산업 물건이라고 하나요? 네, 어떤 전신주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마치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을 했고 이곳에서 첫 번째로 이제 사람들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고 작가들의 글이 낭독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녹음한 것이 틀어져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은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바닥에 주사위가 흩뿌려져 있거든요. 이게 여기 이런 주사위인데요. 근데 이렇게 길 가다가 주사위 있으면은 괜히 죽고 싶고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주사위에다가 개인적 QR을 찍었어요.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느꼈던 벽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전염될까봐. 그래서 말이 길어져야 되는 거죠. 뭐 앞에서 비닐 장갑도 나눠주면서 이걸로 저 주사위를 찍어서 QR을 어떻게 해보세요. 막 이런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이런 벽처럼 느껴졌어요. 사실은 저런 거 주워서 이거 뭐야 하고 찍으면은 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읽고 여기 지도도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 장 사진을 봐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오혜진 디자이너가 좀 세운상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사이트를 좀 해석을 한 타이포그래피인데요. QR코드가 이렇게 막 깨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의심스러운 발자국 그리고 suspicious footprint 이 스페링 이것만 저렇게 깬 거예요. 발자국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은 이런 글에 보면은 저렇게 마치 텍스트가 깨진 암호문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게 처음엔 되게 이상한데 또 읽혀요. 자꾸 보면은 특정한 글자만 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너무 불친절한 전시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 이제 막 덕질하다시피 찾아야만 계속 캐낼 수 있는 전시였고요. 여기 이제 다음 장을 봐주시면은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 번, 2장 더요. 네. 이런 주사위를 주시면은 이제 이 QR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글이 나오게 되는데 글과 함께 낭독된 목소리가 나오고요. 네.
정지돈 작가의 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은 다음 장 한번 봐주시면은 뭐 제가 글을 요약해서 어떤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해상도를 주제로 한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상 매체가 발견됐을 때 이야기, 그리고 서울에 TV가 보급됐을 때 이야기, 그런 것 등등, 그리고 뭐 맨 마지막에 히토 슈타이어의 빈곤한 이미지를 옹호하며 이 글을 이제 인용하기도 했고요. 도시가 점점 해상도가 좋아진다는 것, 그리고 낡은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텍스트였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일관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진 않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 발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였고, 예,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김희용 건축가가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장 봐주시면요. 김희용 건축가는 세운상가 위쪽에 있는 세운상가 위쪽에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 뷰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스팟들을 이렇게 창을 열어주었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픽셀들이라는 글을 읽고서 봤을 때 이 도시의 개발 과정을 조금 생각할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세운상가를 모두 가린 상황에서 저 종묘, 그리고 을지로, 그리고 저쪽 공사 중인 현장을 이렇게 비춤으로써 현재랑 과거랑 그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한 공간 안에서 보여줬고요. 그 다음 장을 봐주시면은, 예, 저렇게 위쪽에 약간 전망대처럼 이미 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 지붕을 덮은 거고요. 예, 한 장 넘겨주신다면은, 네, 뭐 밑에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저렇게 프레임만 남겼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다음 장. 네, 밖에서 볼 때 저렇게 좀 공사 현장과 어울리는 어떤 모습이 되기도 하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안쪽에 창이 어떻게 뚫려 있냐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뚫리지 않고 이렇게 곡선이 져가지고 뭐 내부랑 외부랑 되게 어슴풀에 연결되는 모습이 좀 몽환적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차경이라고 하죠. 이제 창이 뚫려 있으면 그 부분이 더 또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게 조금 비현실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진을 네, 천천히 넘겨주시면은 이제 거의 네. 예, 모두 철거됐어요. 예, 좀 남길 수 있는 건 남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린 그림이라는 이제 영상 팀이 작가들의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 토크를 했어요.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정지동, 김용, 그리고 뭐 오호근 건축가, DMP 오호근 건축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칭을 해가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또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내는 게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뭐 집에서 저렇게 토크를 해가지고 꽤 오랜 시간 5팀을 다 모두 토크를 해가지고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얘기를 끌고서 예, 진행한 것을 유튜브에 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작가들의 작업은 이미지만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보다가 작업한 것이고요. 이제 세운상가에서 볼 수 있는 전산 CD관이라고 하죠. 예, 전기선으로 만든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전통공예와 좀 결합해서 만든 예고요. 이거는 오브라에서 한 것인데, 오브라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모여야 할 곳이 사람이 없는 이 현상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 화면에서 이 빈 공간에서 화면이 송출되는 이 장면을 네, 사람이 없었죠. 코로나라서. 원래는 저기서 프롬을 막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이제 알라잉어 사진이 많지 않고 이건 한 장밖에 없는데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좀 작가의 글이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 되게 이렇게 침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시에 대한 경험을. 그때 저 건축가로서 하는 들어올리는
연약한 구조가 버티고 있는 저런 작업을 해서 좀 예술가 같은 접근을 했고요. 뭐 강풍에 휘기도 하고 다음날 와서 세우고 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재원 건축가가 좀 방이라는 것을 주제로 좀 어려운 글이었는데 글을 읽고서 뭐 굉장히 다른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 장을 봐주시면은 저기 밑에 이제 다리 밑으로 사람들이 막 산책을 하는데 되게 빨리 걷거든요. 청계천에서. 좀 빨리 걷는 서울 사람들을 보고서 좀 마구간의 말처럼 계속 달리는 것 같다는 그런 사고 과정이 가면서 마구간에 이제 말이 경마장의 출발선에 저렇게 서 있는 그 출발 라인 같은 구조물을 만들었고요.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진행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필요로 하는 실무적인 것들을 기록한 것들이고요. 다음 장이 아마 여기가 마지막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재밌게 봤어요. 그 제가 놓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중매 결혼이었어요? 5명의 작가와 5명의 건축가. 네, 저희가 큐레이터가 그냥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가 딱 중매시켜주고 이거는 기획 자체가 시작 단계부터 코로나가 터진 상황이었나요? 어땠던 건가요? 코로나가 이제 우리 전시할 때쯤엔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끝나지 않고 점점 심화돼가지고 원래는 이게 특히나 현장 프로젝트라는 말 자체가 내부 전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만지고 막 모이고 왁자지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이제 건축가들도 점점 이렇게 계획도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좀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뭐 말만 바꾸는 사람도 있고 계획을 조금 변경한 사람도 있고 제일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저희가 좀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물리적으로 지속적인 게 아니라 계속 회자가 되든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뭔가를 남기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냥 아까운 예산이나 이런 걸 허비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를 남겼으면 좋겠다. 주사위를 통해서 지금 아주 이것도 잘 작동하고 지금 남아 있는데. 위에를 딱 누르시면은 글이 나오고요. 응. 거기에 스피커 모양을 딱 누르면 이제 낭독도 있어요. 아예 이 보이스까지 나오는구나. 네. 주사위가 그 일부러 버리신 거 맞죠? 사람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너무한다 사람들. 이렇게 주사위를 다 버렸구나. 네, 저 그런 줄 알고 막 줘가지고 같이 학생들이랑 나눠갖고 아주 재밌었어요. 너무 다른 게 이게 진짜로 이런 전시는 너무 다르다라고 느낀 게 저는 이제 뿌리면 당연히 주워 갈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좀 도둑질처럼 여기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풀실을 안 해놓으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안 하면. 맞아요. 그 저랑 같이 들어가 본 이거 주워가지고 그 지킴이한테 전해줬어요. 놀라운 되게- 시민의식. 그러네. 진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막 뿌리면 주워 가겠지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대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감상이자면은 설명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포아 프렌즈에서 한 그 파빌리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용이 이제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고 되게 비밀스러운 방이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또 볼 때도 제가 계속 그때 방문했을 때 기억에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 성서에 보면은 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가장 존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그 모세가 시내나 산에서 받은 그 10개 그하고 그 지팡이 그 율법의 계획 이런 거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 지성소라고 하죠. 천막으로 쳐서 이제 가장 비밀스러운 방이고 성스러운 방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공간을 느꼈었거든요. 방문했을 때, 갔을 때 그게 의도했던 건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맛에 서로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의도했어요? 성서를 해야죠.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모든 건축가들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비일상적인 공간. 예, 그냥 그 장소가 좀 그렇게 작용했으면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 일종의 뭐 은밀함 같은 거였어요? 약간 물리적으로도 그 지성소라는 곳이 저렇게 천막을 쳐서 좀 외부하고 차단되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상 받았고, 그 탑도 이렇게 약간 무너져 있는 것처럼 디자인을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그런 의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렇게 미리 또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카운팅해서 들여보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은 사실 조금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막 바글바글거리고 그러면 소리도 좀 안 들리고. 근데 막 되게 막 굉장히 한산하게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 점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의도하신 거랑 정반대로 앉아 있었을 때 정말 소리도 굉장히 명료하게 들리고 되게 이상하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다 좋게 보신 분들이 많네요. 다행입니다. 아니면 다 사진만 찍느라고 막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저희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이거를 누가 끝까지 읽고 있으려나. 예,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시간을 주어지고 이거를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식으로 들여보내니까 꽤 집중하더라고요. 예. 신기했어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뭐 의도한 거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각자 정리를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지금 엄청난 정보들이 있고 저도 지금 프로세스 중인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초대하는 분하고 바라건대 또 오픈콜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오늘 굉장히 좋은 지침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거의 얼마나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일단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발표를 듣게 된 우리 박 소장님의 작년 아주 훌륭한 우리 이 프로그램에 스타트를 해주신 거는 저는 듣고 있으면서 한 가지는 그랬어요. 이런 방향은 피해 주셔라. 한번 했으니까. 그 지침으로 너무 좋고 너무나 성공적인 거고 한번 우리 이 몰리는 이런 성격들이 좀 있잖아요. 꼭 한국 사람이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성과가 있었고 굉장히 도시적인 아이디어여서 좋았고 저는 그 뭐 평에서도 썼지만은 작년에 이 도시 여기를 어떤 식으로 읽는가 이 공간 자체를 그리고 어떤 도시적인 awareness 사실은 그 앞뒤를 다 다뤘다 사방을 다 다룬 프로젝트였어요. 뭐 물론 그 다른 4개 작업들도 훌륭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면서도 굉장히 그 인스타 프렌들리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어쨌든 이 지금 이 위의 현장도 약간 뜨악하는 현장이긴 하지만은 어떤 지금 점유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코로나로 이제 백신으로 물론 그 유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있으면서도 어찌 됐건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 제가 한국에서 아마도 포템킨 코리도라고 하면 제일 가까운 곳이 이런 곳이고 지금 그러나 또 이제 몇 달 사이에 어떻게 변할지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신 우리 강 교수님의 작업들이야 뭐 제가 항상 팬으로 쫓아서 보고 있지만은 굉장히 다양한 시간성을 다루고 있는 그런 이해로서 계속해서 왜 우리가 이것들 참여해야 되는지 더 방점을 주어지면서 저 이거 잘 몰랐거든요. 사진으로만 좀 보고 물바지.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고 그러면서 한 가지 그 생각을 했어요. 1년 반이라고 하셨잖아요. 프로토타입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다른 종류의 시간성을 다뤄야 되는 석 달 안에 결판을 봐야 되는 또 어떤 실험의 종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같이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전에 굉장히 크고 많은 1년에 몇 번씩 해오신 이런 일들의 축적으로 이런 그 리스크와 이 실행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이런 담대함이 계속 생겨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고 이지회 우리 큐레이터의 어쨌든 작업은
오히려 작년에는 그런 물론 그 역사성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고 이 자리에 어떤 충전된 어떤 그 여러 가지 서사들이 지금 얽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작년 바로 그 1, 2년 사이에 지금 그 덕수궁하고 이 길이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지점도 작년에 제가 그거랑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국 대사관이 항상 맡고 있었는데 근데 그 충분히 여기 이번에 또 그런 어떤 서사의 이해랄까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다시 맥락화하고 이러는 것들이 충분히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 소장님 사실 내용은 저도 작년에 그 상황 때문에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제가 그런 뜻이 있는지 사실은 좀 더 오늘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어찌됐건 훌륭한 건축가라는 건 자기 얘기를 아주 내밀하고 사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이제 안 민망하게 드러내는 그건 어쨌든 공간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아쉽네요. 제가 가서 그걸 직접 좀 더 깊이 있게 못 들어가 본 거가. 근데 오늘 생생하게 잘 전달해 주셔서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충분히 어쨌든 오늘 보여주신 내용들에서 어떤 실마리 그리고 내용들의 또 어떻게 보면 what not to do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전혀 도그마틱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를 저는 그저 이렇게 판을 깔아드리는 역할로 오늘 아주 보람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가 뿌듯하게 잘 들었고요.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제 두 번째 심사를 참여하는데 심사의 입장에 이런 종류의 심사의 입장에 온 적은 없어서 근데 정말로 그 기대 이상의 작업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공 개입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넓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초점을 이렇게 다르게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언어를 택했을 때 그 효과를 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거 다 피해가지고 어떤 언어를 만들 수 있을지 이게 보여준 게 좋은 것이었는지 나쁜 것이었는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로 들끓는 장소인 것 같아요. 어떤 장소보다도 들끓는 장소라서 훨씬 더 재미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어떤 맥락화를 하건 맥락화를 아예 벗어나건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피하죠? 이 모든 걸 다. 피하시겠죠? 저는 코로나 종식하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동시에 벗고 와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슬금슬금 되잖아요. 그럴 때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월드컵 때 뭔가를 터트린 것처럼 이번이 뭔지 몰라도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레네요. 지금 뭐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오픈 전부터 밖에 엄청 줄 서 있거든요. 그런 문화적이거나 혹은 새로운 경험에 정말 목말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코로나 이제 주말은 정말 평일부터도 그렇고, 예, 최근 이제 뭐 일주 정도. 예. 저는 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사실 긴장에 몇 개월을 보냈었는데 어느덧 이 자리에 제가 막중한 책임을 느끼지만은 또 마음 한편으로는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저는 여전히 조민숙 소장님이 작년의 발제가 그 내용이 파빌리온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했던 그 발제 내용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거기에 이 서울마을 프로젝트의 그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그런 파빌리온 프로젝트가 아닌 이 도시적인 이 도시건축 전시관이라는 이 장소가 갖고 있는 그 특별함 그런 것들이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더 하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좋은 코멘트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여가지고 이제 그 참여 작가들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 주어진 물리적인 상황들과 어떤 이런 또 바람과 같이 어떤 이런 흐름들이요. 코로나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 정치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되게 포용적인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작년에는 일종의 어떤 놀이를 또 개발하고, 어쨌든 굉장히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재미있게 읽고서 이제 그런 게 나왔고, 올해 우리가 어쨌든 그 초대하는 분들 네 분을 물론 이제 이 유튜브가 발표할 때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뽑는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뽑은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더듬이에 의존을 하면서 제 레이더는 좀 녹이 슬었으니까. 그런데 이 주어진 조건을 하나의 도시적인 어떤 스크립트로 보면은 그 스크립트 안에서 뭔가를 연기를 해야 되는 배우라고 그게 꼭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뽑아놓고는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생각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블록버스터형도 있을 수 있고 아주 그 인디 영화에 주로 아주 특정한 롤만 맡는 배우도 있는데 이 배우는 이 자리 이런 스크립트에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또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런 식의 대화도 있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초대된 분들이 어떻게 다 억셉트해 주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4명이 결정이 됐는데 각자들이 오늘 이 자리를 혹시 보시게 된다면은 참 기대하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할 거다. 뭐 이런 놀래키도 주고 그런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이게 어려운 또 조건에서 뭔가를 하는 일이긴 하지만은 서울마을 공공개입 프로젝트가 원해서 우리 모신 분들이고 우리 공공개입의 어떤 또 흥미롭고 중요한 어떤 전개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건축가로서의 커리어의 어떤 점에서 정말 이분은 이 작업을 해서 굉장히 나중에 그 스테이지에서 굉장히 좋은 우리가 역할을 했다. 이런 게 같이 동시에 상호적으로 일어나면 가장 좋은 케이스 같거든요. 그거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작업 너무 많이 하시고 뭐 다양하게 하셨는데 그거 하나 안 해도 이분한테 그렇게 중요한 작업은 아니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궁합을 잘 맞춰보려고 우리는 지금 4분을 일단 뽑았어요. 물론 미지의 여기서 또 오픈콜에 참여하실 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청해 주시는 것도 지금 우리는 다 열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더 저는 첨가하고요. 또 뭐 다른 하실 말씀 있으세요? 또 오픈콜에 좀 다양하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가 또 오기를 기대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어찌됐건 처음 시작이니까 뭐 4명이 하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고 잘 되면 뭐 더 또 좀 더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계속 생기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와 저를 포함한 5명의 선정위원들과 논의 끝에 네 팀의 훌륭한 건축가 분들을 이번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작위로 제가 일단은 호명을 하겠습니다. 아틀리에 KHJ 김현종 소장님이 이끄시는 회사이고요. 두 번째는 테크캡슐 황동욱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라운드 아키텍트 김한중 소장님이고요. 그 다음은 강현석, 김건호 두 분이 이끄시는 설계회사 그렇게 4팀을 저희가 초청했고 응낙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기대의 박수를 한번 드릴까요?